방송 2분 전입니다. 스튜디오의 붉은 신호등이 깜빡이는 가운데 저는 최종 리포트를 훑어봅니다. 세계 안보 분석가로서 20년간 저는 지비방송의 주요 패널로 활동해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합니다. 3개월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저는 세계를 뒤흔든 발언을 했으니까요. 클레어, 오늘 긴장되지 않나요? 메이크업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살짝 웃어 보였죠. 아니요, 오히려 기다렸어요. 진실을 말할 기회니까요. 3개월 전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감성은 좋지만 결정적 순간엔 조연에 불과합니다. 그 발언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고 특히 아시아와 유럽의 시청자들은 맹렬히 반발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샵클레어 사과하라가 트렌드가 됐고 유명 칼럼니스트들은 저를 서구 중심적 시각의 전형이라 비판했죠. 5, 4, 3, 2, 1. 레디 큐.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사회자 마크가 친숙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지비에서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3개월 전 한국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클레어 왓슨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죠. 클레어, 먼저 물어봐야겠습니다. 그때 발언, 아직 유효합니까? 한국은 결정적 순간엔 조연일 뿐이라는 그 말이요. 스튜디오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손에 쥐고 있던 USB를 들어보였습니다. 3개월 동안 제가 직접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제부터 보여드리죠. 자신감 있는 제 목소리에 스태프들조차 놀란 듯 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준비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공장들, 연구소들, 항만들. 제가 지난 90일간 직접 방문한 곳들이었죠. 제 경력 20년 동안 저는 냉철한 안보 전문가였습니다. 데이터와 경험적 사실만을 믿었죠. 하지만 지난 3개월간의 여정은 제 모든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화면은 서울의 야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빌딩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발견한 한국의 실체, 그동안 서방 세계가 조명하지 않았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무엇을 보셨길래 그렇게 확신에 차 있습니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90일 전, 저는 한국을 단지 감성적 파트너로만 여겼습니다. K-팝, K-드라마의 나라. 세계 무대에서 위안이 되는 존재이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미국이나 중국, 유럽의 뒤를 따르는 존재라고요. 얼마나 무지했던 걸까요? 제가 알던 세계 질서는 거짓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의 심장을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죠. 통계 자료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0%, OLED 디스플레이의 90%, 전기차 배터리의 40%. 이 모든 것이 한국 기업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 속에는 한국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표면만 봤던 거예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 회사들의 내부에는 한국의 기술이 심장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마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서야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겁니까? 전문가로서 더 일찍 알았어야 하지 않나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지만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마크. 저도 마찬가지였죠. 서구 중심적 시각으로 세계를 해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USB에 담긴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의 한 반도체 공장 내부 영상이었죠. 웨이퍼가 로봇팔에 의해 정교하게 이동하는 모습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했습니다. 이것이 세계 경제의 심장입니다. 이곳이 멈추면 우리 모두가 멈춥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맨들도 스태프들도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충격, 놀라움, 그리고 서서히 번져가는 깨달음. 오늘 방송은 제 고백입니다. 냉철한 안보 전문가조차 뒤집은 한국의 실체, 그동안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 한국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크가 진지한 표정으로 끄덕였습니다. 계속해주세요, 클레어. 우리 모두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계를 움직이는 숨겨진 강국, 한국의 실체에 대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제 커리어 전체를 걸고 저는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크의 안내에 따라 스튜디오 조명이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열고 다음 자료를 준비했죠. 이건 제가 직접 목격한 세계 산업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지난달 유럽 전역의 전기차 공장들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유는 한국 배터리 펌웨어 오류라고 발표됐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화면에는 독일 볼프스부르크의 대형 자동차 공장이 나타났습니다. 평소라면 분주해야 할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춰 있었죠.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엔지니어들은 컴퓨터 앞에서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SK온과 현대모비스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 라인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뉴욕과 런던의 주식 시장은 요동쳤어요. 테슬라의 주가는 하루 만에 7% 하락했습니다. 마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배터리 펌웨어 오류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한 배터리가 아니었어요. 세계 산업의 브레이크였던 겁니다. 다음 화면에는 긴급 대책회의 장면이 나왔습니다. 유럽연합산업위원회가 소집한 회의였죠. 흥미로운 건 테이블 주변에 앉은 대표들 중 한국 대표단이 중앙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유일하게 초청된 비EU 국가가 한국이었습니다. 왜일까요? 해결책이 오직 그들에게만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 회의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동안 유럽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그저 필기를 하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깨달은 것은 이 오류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마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의도적이었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설계된 것이었죠. 한국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술에 일종의 안전장치를 내장해왔습니다. 그들의 부품이 최적 상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소통이 필요했어요. 이런 구조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화면에는 이제 SK온의 배터리 셀과 관리 시스템에 대한 상세 도면이 나타났습니다. 그 복잡한 시스템 속에는 한국만이 완전히 이해하는 기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의 진짜 스탑 버튼은 한국이 쥐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무력이나 위협이 아닌 기술을 통한 조용한 영향력입니다. 회의장에서 나오던 순간의 영상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메모를 하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결코 조연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세계 산업의 핵심 엔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힘을 과시하지 않았죠. 조용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행사했을 뿐입니다. 마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영향력을 세계가 인정하게 하려면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기다리던 것이었으니까요. 그게 바로 한국식 영향력의 핵심입니다. 소리 없이, 과시 없이,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이죠. 기술은 조용히 권력을 만듭니다. 그들은 이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유럽 전기차 공장들이 다시 가동되는 장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문제 해결 후 24시간 만의 일이었죠. 놀라운 복구 속도였습니다. 해결책은 한국에서 왔고 세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되었죠. 저는 잠시 물을 마시며 다음 말을 준비했습니다.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유럽 정상들의 인식이 바뀌었어요. 제가 회의 후 들었던 독일 관료의 말은 이랬습니다. 이제 한국 없이는 미래를 계획할 수 없다. 이것이 진정한 영향력입니다.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이 정보의 무게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배터리는 단순한 에너지 저장 장치가 아니라 세계 산업을 통제하는 브레이크였다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브레이크의 조절 장치는 한국이 쥐고 있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적 우위를 통한 전략적 포지셔닝이었어요. 스튜디오가 다시 한번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무게가 모두에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크의 안내에 따라 저는 제 노트북을 화면에 연결했습니다.
이제 보여줄 것은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은 제 런던 자택에서 진행한 분해 테스트입니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죠. 화면에는 제가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을 하나씩 분해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각 기기의 내부 부품들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이 애플 맥북은 미국 제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를 보세요. 카메라가 가까이 줌인하자 부품들에 새겨진 로고와 일련 번호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삼성 메모리, SK 하이닉스 낸드 플래시, LG 디스플레이. 내부의 핵심 부품들은 대부분 한국산입니다. 이 같은 실험을 다른 기기들에도 해봤죠.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그린 다이어그램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Designed in USA, Powered by Korea라는 제목 아래 다양한 전자기기의 내부 구성을 보여주는 도표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는 미국, 심장은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제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마크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한 박자 쉬었다가 대답했습니다. 이 부품들은 단순한 부속품이 아닙니다. 이들은 기기의 성능, 효율성, 심지어 수명까지 결정하는 핵심 요소들이죠. 쉽게 말해, 이 한국산 부품들이 없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세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화면이 바뀌어 영국 대학생들과의 인터뷰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똑같은 분의 실험을 보여주고 반응을 물었죠. 처음엔 놀랐지만 생각해보니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미국 기술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국제적인 협력의 결과물이었네요. 한 학생의 말에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봤어요. 삼성이나 LG가 단순히 모방하는 회사들이 아니라 실제로 기술을 이끌어가는 기업들이라는 것을. 이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며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젊은 세대의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단순한 트렌드세터가 아닌 기술 독립국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클레어, 이런 사실은 기술업계에서는 이미 알려진 것 아닌가요? 왜 이제 와서 이런 발견을 강조하는 겁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마크. 업계 내부에서는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서구 사회의 주류 담론에서 한국은 여전히 따라오는 자로 취급되었어요. 우리는 일본, 중국, 미국의 그림자 속에 한국을 가두어 두었죠. 이제는 그 인식을 바로잡을 시간입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들어 보였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기기가 사실은 얼마나 복잡한 국제 협력의 산물인지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죠. 제 노트북도, 제 스마트폰도, 심지어 제가 타고 다니는 전기차까지 모두 한국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자체가 한국산 메모리와 프로세서에 의존하고 있어요. 화면은 다시 세계 지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기술의 글로벌 영향력을 시각화한 도표였습니다. 영국에서 브라질까지, 호주에서 스웨덴까지 세계 각국은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관계가 아닙니다. 기술적 종속성입니다. 마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존성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국가 안보 측면에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한국의 독특한 점입니다. 그들은 이 영향력을 정치적 압박이나 위협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대신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이것이 한국식 영향력의 또 다른 특징이죠. 방송 도중, 생방송 댓글 중 하나가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영국 시청자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클레어의 분석은 충격적입니다. 전자기기 내부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댓글을 보며 저는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산 기술이라고 부르던 것의 내부에는 사실 한국이 있었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 진실을 알아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K-팝의 나라가 아니라 미래 기술을 이끄는 독립적인 강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는 다시 한번 엄숙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 질서에 관한 인식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크의 진행과 함께 화면에는 웅장한 조선소 전경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울산과 거제도의 거대한 조선 시설이었습니다.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거대한 선박들이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은 압도적이었죠. 제가 지난달 방문한 한국의 조선소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단순한 제조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마트야드,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미래형 생산기지입니다. 화면에는 제가 안전모를 쓰고 조선소를 둘러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교한 로봇 용접 장비, 3D 모델링을 활용한 선박 설계, AI가 관리하는 생산 공정. 모두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기술이 한국에서 자체 개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곳에서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심지어 최첨단 군함까지 만들어지고 있었죠. 마크가 질문했습니다. LNG 운반선의 중요성을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서 유럽은 LNG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LNG를 운반할 특수 선박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였죠. 화면에는 세계 LNG 운반선 건조 현황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특수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세계에서 몇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죠.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결국 한국이 쥐고 있었던 겁니다. 드넓은 조선소에서 인터뷰한 현장 근로자의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그는 자부심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배 한 척이 5개국 운명을 바꿉니다. 우리가 만든 LNG선 한 척이 유럽의 한 겨울을 따뜻하게 하죠. 이건 단순한 철강 구조물이 아닙니다. 국가 간 에너지 안보의 문제입니다. 울산 조선소의 밤 풍경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작업등이 거대한 선체를 비추는 모습은 마치 불가능한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걸 왜 지금까지 알지 못했을까? 화면에는 제 노트북 화면이 확대되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갓 작성된 메모가 있었죠. 조선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다. 이것은 글로벌 무역의 생명선이다. 한국은 이 생명선을 만드는 숨겨진 인프라 강국이다. 세계가 움직이는 것은 한국이 만든 배가 있기 때문이다. 마크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클레어, 많은 사람들은 조선업을 사양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인식도 있죠. 이런 관점에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질문을 기다렸던 것처럼요. 이것이 바로 서구의 오해입니다. 한국 조선업은 단순한 배 만들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부가 가치 해양 솔루션 산업이죠. 첨단 기술, 디지털 시스템, 환경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복합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화면에는 한국이 건조한 다양한 첨단 선박들이 나타났습니다. 얼음을 깨며 북극해를 항해하는 쇠빙선,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가스 처리 시설, 심해 자원을 탐사하는 특수선까지. 우리는 한국을 산업 미학의 국가로 재발견해야 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철강 구조물에 영혼을 불어넣고 디지털 뇌를 심어 넣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조가 아닌 창조입니다. 조선소에서 만난 한 엔지니어와의 인터뷰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복잡한 선박 설계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배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다 위의 스마트시티입니다. 자체 전력 생산 시스템,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자율항해 기술까지 갖춘 통합 플랫폼이죠.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조선소를 방문하는 동안 한국 기술자들의 자부심과 열정을 직접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조용한 심장의 의미입니다. 한국은 세계 무역의 심장부에 자리 잡고 있지만 우리는 그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선전 없이 그저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마크가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무역에 숨겨진 인프라 강국이 바로 한국이라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역량이 단순한 경제적 영향력을 넘어 지정학적 영향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바다를 통제하는가? 바다를 통제하는 선박을 만드는 나라가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는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계 무역의 70%가 바다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바다를 움직이는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이 주는 의미를 모두가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5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크의 안내에 따라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보여줄 주제는 더욱 민감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과 그 영향력이었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최근 입수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화면에는 계약서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폴란드, 핀란드,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 사이의 무기 수출 계약들이었죠. 폴란드의 K2 전차 1000대 도입 계약, 핀란드의 K9 자주포 구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방산 협력 양해각서. 이것들은 모두 최근 2~3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마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무기 수출국이라고요? 전통적으로 한국은 미국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그때 화상 연결을 통해 방송에 합류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페트로프, 전 KGB 출신의 러시아 안보 전문가였습니다. 클레어 왓슨, 당신은 너무 과장하고 있어. 한국의 방산 기술은 모두 미국에서 가져온 것 아니오? 그들이 무슨 독자적인 방산 강국이라는 건가? 페트로프의 도전적인 질문에 스튜디오의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자료를 더 보여주었습니다. 페트로프 씨, 제가 데이터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FA-50 경공격기, K2 전차, K9 자주포. 이것들은 모두 한국이 독자 개발하거나 기술 자립을 이룬 무기체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무기들은 세계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화면에는 폴란드 군사훈련장에서 K2 전차가 시험 발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포탄이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의 방산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페트로프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 아니오? 저는 그의 도발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기술과 신뢰는 동맹보다 강합니다. 페트로프 씨. 폴란드와 핀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미국의 영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능과 가격,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 협력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마크가 관심을 보이며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산 수출이 실제로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가요? 제가 답하기 전에 화면에는 충격적인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나토 한국 방산 파트너십 확대안이라는 제목의 내부 문서였습니다. 이것은 최근 유출된 나토 내부 문서입니다. 나토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페트로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비웃지 않았습니다. 북유럽과 동유럽, 그리고 중동까지. 한국산 무기는 이제 세계 군사 균형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비자였던 나라가 이제는 공급자로 변신한 것이죠. 저는 화면에 나타난 세계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이 하나둘씩 붉은색으로 표시되었고 그 숫자는 놀라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주국방의 결실입니다. 한국은 군사적 자립을 넘어 이제 세계 방산 시장의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수출로 이어지고 있어요. 페트로프는 마지막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클레어, 솔직히 말해 놀랐소. 러시아조차 한국의 방산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있었군.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있소. 이런 무기 수출이 한국에게 어떤 지정학적 영향력을 줄 수 있단 말이오?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는 단순한 판매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장기적인 협력 파트너가 되죠. 교육, 정비, 업그레이드.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은 구매국과 깊은 군사적, 외교적 관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향력입니다. 마크가 정리했습니다. 즉, 한국은 이제 무기 수출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국제적 영향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입니다. 군사기술을 수출하면서도 민주주의 가치를 함께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독특한 포지션이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크의 진행과 함께 화면은 이제 완전히 다른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중동의 한 회의실,
아랍어와 한국어 통역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테이블 위에는 원전 협력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최근 취재한 중동 원전 협상 현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견했죠. 화면은 문서의 한 페이지로 확대되었습니다. 문화적 친밀도 분석이라는 제목 아래 K드라마 시청률과 한국 문화에 대한 현지인들의 호감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원전 협상에 K드라마가 왜 언급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입니다. K컬처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전략적 선수 교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초대된 넷플릭스 출신 전문가 제시카 리가 설명을 보탰습니다. 브라질, 인도, 이집트 같은 신흥시장에서 한국은 이제 감정적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드라마, 음악, 영화는 단순한 콘텐츠 이상의 의미를 가지죠. 이것은 문화적 다리를 만들고 그 위로 기술과 자본이 이동하는 통로가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사우디 젊은 엔지니어들과 이야기하면서 놀랐습니다. 그들은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첨단 기술, 교육 시스템, 심지어 도시 계획까지 동경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문화가 가치관과 열망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실질적인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준비한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K전략이라는 제목 아래 문화, 기술, 외교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국제적 영향력을 형성하는지를 보여주는 도표였습니다. K컬처가 먼저 진입해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그 다음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이 시장에 진출하며 마지막으로 정부 간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세심하게 설계된 전략입니다. 마크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적 영향력이 실제로 경제적, 정치적 이익으로 전환된다는 증거가 있나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중동에서 한국의 원전 수주, 동남아시아에서의 방산 계약, 남미에서의 인프라 프로젝트. 이 모든 성공 사례 뒤에는 K컬처가 먼저 닦아놓은 길이 있었습니다. 제시카 리가 덧붙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강요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정치적 압력이나 경제적 위협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문화적 매력과 기술적 우수성으로 영향력을 확장하죠. 화면에는 다양한 국가의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K-팝 콘서트, 한식 레스토랑, 한국어 학습 앱. 모두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복 없이 전 세계를 설득하다니. 마크가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이 매우 인상적인데요. 정복 없이 전 세계를 설득한다. 이것이 한국의 전략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소프트 파워의 핵심입니다. 군사력이나 경제적 압박이 아닌 문화적 매력과 기술적 우수성으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죠. 강요 없는 영향력, 이것이 21세기의 진정한 파워가 아닐까요? 화면에는 전 세계 한류 팬들의 숫자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그 성장세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이제 문화는 단순한 즐거움의 원천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업 외교의 열쇠로 작동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나라가 결국 그들의 선택도 얻게 됩니다. 제시카 리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승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좋아함을 넘어 존경을 얻어냈다는 것입니다. K-팝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지만 한국의 기술과 사회적 성취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영향력의 비결입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방문하며 느꼈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한국에 대한 단순한 호감을 넘어 깊은 존경과 동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크의 진행에 따라 화면은 이제 더욱 심각한 주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그리고 한국 대표단의 단호한 표정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난해 있었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미국의 반도체법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었죠. 화면에는 한국 기업들의 공식 성명서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요구한 기술 자료 제공을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순간은 많은 유럽 기업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특히 동맹국으로서 말이죠. 이 장면 다음으로
중국의 경제 보복 뉴스 화면이 이어졌습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한한령, 그리고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LG의 중국 공장 모습이 보였습니다. 중국의 보복에도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서는 국산화에 성공했죠. 이런 사례들이 미국 내부 분석팀을 충격에 빠뜨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마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들이 한국에게 득이 되었나요? 강대국들과의 마찰은 위험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은 한국에게 기술 주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느 강대국에도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초대된 정치 분석가 패널이 의견을 더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동맹이 아니라 전략적 독립 변수로 봐야 합니다. 그들은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확실히 지켜내는 새로운 외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서류 더미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리더십입니다. 강대국의 압력 앞에서도 자국의 이익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꺼이 단기적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결단력이죠. 화면에는 한국의 기술 독립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례들이 이어졌습니다. 자체 개발한 반도체 장비 국산화에 성공한 핵심 소재, 독자적인 우주 발사체, 강대국의 압력에도 굽히지 않는 기술, 독립선언, 이것이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게 된 비결입니다. 마크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제 국제정치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제정치의 룰을 뒤흔드는 신흥 변수, 바로 그것이 오늘날의 한국입니다. 그들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때로는 그들의 계산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패널들 사이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한국의 독립적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다른 이는 이것이 국제 질서에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전통적인 강대국 중심의 세계 질서는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것이죠. 그들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형의 중견국 외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주제네요. 마크의 안내와 함께 스튜디오의 조명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문화, 외교,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의 숨겨진 영향력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화면에는 제가 준비한 특별한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세계 영향력 시각화 지도라는 제목의 인터랙티브 그래프였습니다. 에너지, 반도체,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국의 영향력을 점수화하고 시각화한 자료였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방송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계 경제와 기술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크가 선뜻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GDP 규모로 보면 한국은 여전히 G7에 비해 작지 않나요? 어떻게 그들이 중심축이 될 수 있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GDP라는 단순한 숫자는 이제 국가의 진정한 영향력을 측정하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의 신경망, 기술 의존성, 공급망 위치,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의 실제 영향력은 GDP 순위보다 훨씬 높습니다. 화면에는 더 자세한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서 한국산 메모리 의존도 92%,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46%, 첨단 디스플레이 시장 장악력 88%. 내가 틀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은 파트너가 아니라 축이었습니다. 세계 경제와 기술의 중심축이죠. 마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클레어, 솔직히 말해주세요. 한국이 다음 G7 멤버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스튜디오가 숨을 죽였습니다. 국제관계 전문가로서 제 의견은 중요한 무게를 가질 테니까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G7은 20세기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21세기의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는 바뀌었어요. G7이 아니라 G코리아입니다.
마크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코리아라니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여기서 지는 단순히 그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성장, 거버넌스. 이 모든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한국은 이제 이런 핵심 영역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코리아는 한국이 중심이 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의미합니다. 스튜디오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선언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지도였고 한국과 연결된 수많은 네트워크 선들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경제와 기술의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이전에는 일본과 중국, 미국의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빛으로 세계를 밝히고 있죠. 마크가 마무리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클레어 3개월 전에 당신이 한 말 말이에요. 한국은 감성은 좋지만 결정적 순간엔 조연일 뿐이라는 그 발언.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 발언은 제 경력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한국은 결코 조연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항상 핵심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죠. 마크가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지비의 특별방송 한국은 변수였고 지금은 정답이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레어 왓슨과 함께한 이 여정은 많은 이들의 시각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카메라가 저에게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누구와 협력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의 불이 꺼졌습니다. 3개월간의 여정, 그리고 오늘의 방송을 통해 저는 전문가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저의 렌즈가 바뀌었고 이제 그 새로운 시각을 통해 더 많은 진실을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지코리아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 저는 그 변화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날들 되세요. 감사합니다.